김정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주애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 보내면 어떨까요?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백두혈통 후계자로 거론되는 본인의 딸을 미국의 대학에 보내겠다. 정말 보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의 신뢰 조치 북한이 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시 만나게 될까요? 트럼프는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인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고위 관리 지명자들을 보면은 과거 실질적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데 관여했던 그런 인물들, 알렉스 웡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명되고 있고, 그리고 지명되면서 트럼프 인수위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력 중에 북미 대화에 관여했던 그런 이력들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 말은 북한과 어떤 관여할 의지가 있다, 다시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우리 한번 만납시다 라고 했는데 너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취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만 그걸 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도 트럼프가 만나자고 했을 때 우리 안 만날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합의를 할 것이냐. 1기 때는 3번이나 만났습니다만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외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라는 질문보다 만나서 합의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어떤 형식의 합의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가 우리 한국의 안보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그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의 이익과 이해관계들이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이제 질문이 되겠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북미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트럼프는 1기 때 트럼프가 왜 북한 문제를 손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기 때는 오바마와 인수위 시절에 그 만났던 그 만남이 굉장히 큰 자극제가 됐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그때 당선인 시절에 만나서 트럼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뤄야 될 가장 큰 외교 안보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북한의 핵 문제는 40년 동안 미국의 그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바마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오바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치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안보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2016년, 17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다면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문제를 다뤄야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취임한 6일 만에 안보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솔루션 안에는 틀을 깨는, 박스를 벗어나는 그런 해법들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CIA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여러 정책들을 제안을 했겠죠. 거기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던 그 코피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수뇌부를, 김정은을 원점 타격해서 그것만 딱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리즘 체인지, 정권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요. 최대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이렇게 압박해서 결국은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외교를 통해서,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겠죠. 초반에는 2017년 때는 험악한 말들이 오갔잖아요. 로켓맨이고 화연과 분노, 북한은 늑다리 미치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이 과정에서는 당시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일단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오바마 요인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문재인 요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저는 김정은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서 협상하려는 사람이 딱 와서 한 5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나랑 거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김정은 만나기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과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비핵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나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난 다음에 김정은을 2번을 더 만나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과 뭔가 협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지도자도 뭔가 나랑 거래를 해보려는 마음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협상과 이 거래의 결과물이 미국 정부 당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냐,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냐, 나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내가 대중을 향해서, 미디어를 향해서 북한 문제 해결했다
라고 소구할 만한 정도의 수준의 합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3번이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의 몸값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2017년, 18년 때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김정은이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겼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과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하는 그 어떤 것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하노이 때 그렇게 노딜이라는 굴욕을 당했는데 또 다시 미국과 협상을 망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 다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핵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를 조건으로 협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핵은 더 이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몫을 박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파키스탄처럼 핵을 보유한 채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제재 이런 거 해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무엇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고민해 보겠죠. 아, 푸틴에서 트럼프로 환승연애를 한번 해봐.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양다리를 걸치는 거겠죠. 그런데 과연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들어줄까? 사실상 파키스탄과 같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는 받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인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중국은 현재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2018년 이후에 시진핑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니까 급히 시진핑은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한반도, 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미국에게 뺏기지 않겠다. 본인도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중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상수로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그리고 한반도 정책에 대한 중국의 전략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 그런데 그 이후에 돌출된 게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 관계잖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북중러 이렇게 한미일처럼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러시아하고도 또 시각이 다릅니다. 중국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서방의 투자를 받아야 되고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본인의 행동과는 별개로 국제사회에서 본인들이 아주 강력한 책임 있는 G2 정도로는 보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연대는 국제사회에 비난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리를 좀 지금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얄미울 것 같기도 해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맺었다는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관계, 사실상 동맹을 복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동맹 복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과연 김정은이 시진핑에게 설명을 해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설명 안 해준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했던 미중 구도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데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 동북아에서 본인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한 묶음으로 이렇게 엮이는 데에서는 중국은 분명한 어떤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북미, 북중 관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트럼프 일기 때 한국에서는 그때는 문재인 정부였었죠. 그때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많은 정치적 외교적 자산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요. 또 그리고 역사상 유례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지만 당시 긴장이 고조됐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고 한국에는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로 이제 기록이 될 거예요. 과거에는 오바마 정부 때도 그렇고 북한과 뭐 육자회담, 윤달 합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는 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한 번도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러면서 했던 것은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앞장섰고요.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굉장히 단절이 됐죠. 그리고 한국 지도자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도 나왔고요. 지난 트럼프 1기와 문재인 정부, 바이든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 둘 중에 무엇이 좋냐, 어떤 것으로 앞으로 4년을 기대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상당수 많은 사람이 트럼프, 문재인 때
괜찮은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웠어라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 때 그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지. 하지만 굉장히 남북 관계가 단절됐고 좀 험악해졌잖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고. 그래서 이건 뭐 양비론이 아니라 앞으로 4년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북 억지력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도 이 억지력만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 청구서를 쓰면서 조셉 디트란이라고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북한 협상의 대북격인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디트란이 대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바이든 정부 때 4년 동안 대북 억지력에 엄청나게 강화했고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북한을 단념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북한은 4년 동안 핵 그리고 미사일을 다변화하면서 핵을 고도화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로 돌아섰다. 이거는 미국의 바이든의 미스테이크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동북아의 어떤 미국의 전략적 이해, 한국의 전략적 이해,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관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도 지금 마치 싸울 것처럼 경쟁하고 있지만 그 두 나라가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채널이거든요. 만일의 우발 사태, 오판에 의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유지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그런 약속들을 바이든 정부 때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지금 모든 선이 지금 차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현재에서 지난 8년간의 어떤 남북 관계 여러 가지의 어떤 다이나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렴한, 그런 것들을 정반합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있는 게 트럼프 1기를 한국이 상대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북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한번 가봤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요. 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변수는 김정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김정은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이 원하는 어떤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큰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조셉 디트라니 대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호 간에 필요한 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과연 어떻게 적국과 우리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적대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시도할 때 항상 신뢰 조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트럼프 1기 때도 북한에 있는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는 조치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미국과 이란이 관계를 회복할 때 인질, 포로 속방하는 그런 신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분명히 이번에도 그런 신뢰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우리는 이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진지해 라는 그런 것들을 서방에, 미국에, 한국에 보여줄 수 있는 신뢰 조치가 뭐가 있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웃긴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액션은 북한이 김정은이 취해야지만 미국과 한국이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정은의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주애를 미국 하버드 대학에 보내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시진핑 주석의 딸이, 외동딸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김주애를 김정은이 백두혈통 후계자로 거론되는 본인의 딸을 미국의 대학에 보내겠다. 정말 보내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의 신뢰 조치,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북한이 한다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40년 동안 북한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난제였고 꼬여있고 복잡한 다차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봤어요. 실무 협상가들을 통한 협상도 해봤고, 트럼프, 김정은 톱다운도 해봤고, 그리고 거의 전쟁은 안 일어났지만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의 상황까지 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보지 않았던 창의적인 접근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에게 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트럼프도 평양에 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몇 개 들고 오는 그런 쇼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가장 큰 미국의 위협이잖아요. 핵탄두를 장착한. 그래서 내가 요거 가지고 왔잖아 라고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런 퍼포먼스를 본인이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북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상징처럼 세일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가능성들이 사실 전혀 불가능한 앞으로의 4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는 공간이 저는 열릴 수 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지금 외교적인 공간이 넓지는 않다. 러시아하고도 지금 사실상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대는 러시아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북한과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러시아와도 대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당장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분명히 푸틴하고 북한 문제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푸틴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최근에 계엄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한국의 외교적인 공간은 좁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을 흔드는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금 이제 다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을 잘 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를 둔다면 다시 우리가 뭔가 미래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공간들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워싱턴에서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취재하고 썼던 기사들의 이제 주어가 바뀌는 거였어요. 저는 왜냐하면 미국의 언론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의 기사의 주어가 한국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저의 주어가 미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취재를 하는데. 근데 이게 크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걸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전개하느냐 B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우리라는 한국 혹은 미국 자신의 주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내러티브를 전개해야 되는 게 외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그게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주어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표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워싱턴에서 8년 동안이 저의 표류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트럼프 청구서도 사실 저의 어떤 그런 8년의 표류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개인이 표류하는 건 그냥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국가가 주어를 읽고 표류하면 이 쇠퇴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100년 전에 그런 일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한데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주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트럼프 시대, 우리가 곧 맡게 될 트럼프 청구서의 첫 번째 준비가 우리 외교의 주어가 무엇이 될 것이냐, 이걸 빨리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